허무. 우리는 허무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텅 비고 죄다 무의미한 것 같은 감정이죠. 사전적으로도 얼추 그렇습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 매우 허전하고 씁쓸함. 먼저 하나 지적해볼 점은 허무가 우울이랑 비슷하긴 한데 완전히 같진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보통의 경우 우울은 삶의 가치 자체를 의심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삶의 가치라는 건 있는데 단지 그걸 자신이 살아내거나 혹은 그런 걸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표는 있되 거기로 갈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허무의 경우에는 이 목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허무는 우울감이 주는 식의 고통이 없기도 합니다. 애당초 달성할 게 없으면 딱히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허무는 어떤 깨달음의 경지랑 많이 엮여왔습니다. 이를테면 인간사의 헛됨을 깨달았다. 뭐 대충 이런 식의 멘트가 대표적이죠. 물론 오늘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 이런 거야 뭐 아무데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본 채널에서는 어떤 주제로든 약간이라도 깊이 들어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허무 개념을 어떻게 심화해 볼 것인가? 우회로를 밟아봅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생이란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법, 식사 예절, 환경 문제, 젠더, 운동, 전문 지식, 컴퓨터 게임, 음악 장르들, 교통 체계, 법률, 건강법 등 그 요소들이 정교하게 조립된 것이든 아니면 단순히 부착된 것이기만 하든 간에 한 인간을 둘러싼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나 그 요소에 어떤 쟁점이나 모순이 있을 경우엔 더욱 현기증 날 만큼 혼란스러워지기까지 하죠. 굳이 예시를 들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도 여러 요소들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혼란 속에서 사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18세기 독일에서 이 작업을 도맡았던 교양 이념이 대표적입니다. 괴테, 그 유명한 괴테 선생의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를 떠올려봅시다. 민음사에서 번역됐죠. 이 소설의 자잘한 주제들은 굉장히 세분화됩니다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사회, 역사, 우정, 예술, 관습, 사랑, 종교 등 인간 삶의 여러 문제들을 자기 도애라는 목표 속에서 조화롭게 조립하는 과정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 도애라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대충 이런 뜻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출간 이후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는 공교육 체제와 결합하여 교양 이념의 기념비를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평하기에 따라서는 헤겔은 철학적 괴테일 수도 있습니다. 헤겔 역시도 주체와 세계의 광범위한 관계 맺기 그리고 그 궁극적인 귀결점에 많은 관심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헤겔 얘기는 다른 데서 하기로 합시다. 아무튼 18, 19세기는 교양의 시대였습니다. 처음엔 다 좋아 보였습니다. 누구나 다 비렐름 마이스터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묻건대 프로이센의 교육 장관이자 베를린 대학교의 설립자들 중 하나이며 걸출한 인간 교육론까지 펼쳐냈던 훔볼트의 노력이 제1차 세계대전을 막아냈습니까? 아니면 교양 교육을 받은 주체들이 아우슈비츠에 대해 자발적 불복종을 보여줬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양이 학살에 이바지했다는 그런 식의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걸 막는 데 무능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20세기의 참국이 끝난 뒤 인문학계엔 반성의 촉구와 함께 거대한 회의주의 물결이 몰아닥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6년 나온 보흐밀 흐라발의 대표작 너무 시끄러운 고독은 이 회의주의의 큼직하고도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좀 더 가보죠. 일단 이 짧은 소설에는 세계대전의 끔찍한 기억들과 작가 본인의 조국인 체코슬라바키아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프라하의 봄의 무차별적 진압이란 비극이 거의 모든 문장마다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구소련이 탱크로 민주화 열기를 뭉개버렸었죠. 이런 식의 거대한 폭력을 경험하면 여기에 무능했던 인문학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수준일 것입니다. 이 소설의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지 압축공인 주인공 한타가 폐지 더미에서 우연히 건진 고전들을 탐독하면서 이로부터 모종의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 소설의 기본적인 얼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에서 인문학은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며 고물상이나 폐지 처리장으로 내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발굴한 고전들을 탐독해서 주인공이 획득한 깨달음이라는 것 역시도 극도로 회의적입니다. 소설에서 몇 번씩 반복되는 구절을 떠올려 봅시다.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는 책을 통해 책에서 배워서 안다. 사고하는 인간 역시도 인간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것도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고라는 행위 자체가 상식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내 손 밑에서 내 압축기 안에서 희귀한 책들이 죽어가지만 그 흐름을 막을 길이 없다. 나는 상냥한 도살자에 불과하다. 책은 내게 파괴의 기쁨과 맛을 가르쳐 주었다. 세계의 비인간성이란 너무도 자명합니다. 자연재해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무리 교육에 철저하더라도 인간 내의 야만성을 완전히 소고시키는 것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왜 비인간적인가? 잘 생각해보시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나치가 보여줬던 인종주의, 이건 단순한 야만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화가 나서 웃기게 한 게 아니라고요. 이를테면 이 극단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종 사이에 유전적 우열이 있으므로 열등 인자는 멸족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런 식의 사고 행위가 개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종주의라는 합리화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사이비이긴 했지만 분명 사고 행위이기도 했죠. 다시 너무 시끄러운 고독으로 돌아오자면 이런 맥락에서 압축공 한타가 저 교양 이념들을 분쇄할 때 느끼는 파괴의 기쁨과 맛이라는 것은 무용한 교양에 대한 복수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점에서 한타는 인문학의 무능을 아무런 허위의식 없이 똑바로 직시하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소설 속에서 불행을 냉정하게 응시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고 언명되는 바로 그 역량을 갖춘 주체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압축공 현타에겐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이른바 체코 소설의 슬픈 왕이라고 불리는 작가 보우밀 흐라발이 그러합니다. 이를테면 소설 속에서 쇼펜하우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용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누구냐? 세상 만사가 전부 다 의지의 맹목적인 충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대표적인 염세주의자입니다. 더 노골적으로는 노자에 대한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보죠. 보우밀 흐라바락의 노자는 투쟁 끝에 십자가형으로 최후를 맞이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척점에 놓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자는 예수보다 더 빨리 진리에 도달했다고 묘사됩니다. 내가 압축기의 녹색 버튼과 붉은색 버튼을 번갈아 누르는 동안에도 산등성이를 쉬지 않고 오르는 예수의 모습이 보였다. 노자는 이미 산 정상에 올라 있었다. 그러니까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그리스도보다는 노자가 더 상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자는 무슨 가르침을 펼쳤냐? 잘 알려졌듯 무의자연입니다.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라는 거죠. 이것이 온 우주의 만물이 걸어가는 길, 즉 도입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에 있습니다. 노자가 말한 저 자연이라는 것이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같은 그런 늑대적인 상태는 아니겠죠. 이런 점에서 확실히 노자의 인간관에는 낭만적인 내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논의 전개를 위해 일단 이 전제를 인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치즘 같은 것이 발흥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아우슈비츠는 자연적인 도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으로 개입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노자의 사상이 그러한가?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정치적인 개입은 그 자체로 이미 인위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 노자의 철학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태는 자연적으로 조율되어야만 합니다. 범우주적인 도가 알아서 다스려줘야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기회가 날 때마다 말하는 거지만 이 세상의 자동적인 건 노화와 죽음 뿐입니다. 다시 보우밀 흐라발로 돌아가자면 이 작가에게 노자는 손을 완전히 놓은 사람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식의 가르침을 펼치는 주체입니다. 인위적인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 걸로 무언가가 진정으로 교정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건 보우밀 흐라발이 노자를 너무 얕게 이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덕경의 구절들은 해석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보우밀 흐라발이 소설 속에서 다룬 노자는 노자에 대한 논리적 허수아비일 심산이 큽니다. 그렇지만 논의 맥락상 이 부분은 지적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무튼 여기서 읽히는 건 깊은 회의주의, 허무주의입니다. 묻건대 역사적 폭력 앞에 무능한 주체에게 남는 건 뭘까? 대략 5가지입니다. 전략적 후퇴, 체념, 자살, 정신병, 합리화. 여기서 노자는 합리화에 해당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무언가가 법칙이 되면 그 안에서는 책임이 소고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에겐 책임을 묻죠. 그렇지만 태풍 자체에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항력적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노자의 가르침처럼 세상의 이치가 본래 그러한 것, 즉 도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체의 책임은 사라집니다. 이로써 물론 비극 자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적어도 내가 무능하기 때문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양반아, 원래 세상이 그런 거라니깐. 심지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미덕입니다. 노력 자체가 무의미하니까. 거꾸로 인위적인 노력이 인위적인 혼동을 가중시키니까. 아니 이렇게나 편할 수가. 너무 달콤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된 노자는 가히 철학자 아스파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용의 미학화, 정치의 윤리와 나태의 신성화, 관조의 정치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히 봐야 합니다. 얼핏 어딘가 멋들어진 말이긴 한데 알맹이를 뜯어보면 안 하니만 못한 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서 소술되는 어떤 깊은 회의감 혹은 세상 자체에 대한 허무감, 이런 것들에는 비판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서두에서 말했듯 이게 우울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달해야 할 목표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 자체를 진리로 볼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이윤이 무엇인지 이런 삐딱한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컨대 허무가 하나의 법칙이나 진리가 될 때 어떤 사안에 대해 책임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개선할 필요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점에서 허무보다 우울이 더 윤리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은 분명한 병입니다. 그러니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절대로 혼자 감내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허무에 대한 논의는 잊지 맙시다. 이상 홍준성이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